안녕하십니까. 모두 반갑습니다. 합격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덕분에 귀한 인연을 맺게 된 한영화 변호사라고 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이라는 강의를 감사하게도 선택해 주셨는데요. 개인정보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탈탈 털려도 좋겠다라는 마음이 드시나요? 아니면 꽁꽁 숨겨서 잘 지켜지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드시나요? 입법자들은 여러분과 동일한 마음으로 개인정보는 지켜져야 한다. 이런 부분을 담아 개인정보 보호법이라는 부분을 마련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입니다 라는 부분 듣고 싶으세요? 듣고 싶지 않으세요? 자, 이 부분 듣고 싶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귀하게 이 부분을 학습해주고 계시죠. 자, 그런데 이렇게 훌륭하게 개인정보보호법을 미리 학습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즉, 개인정보 보호법이라고 이렇게 똑 떨어지잖아요. 여러분들 법을 수강한다는 느낌, 즉 법에 대해서 눈을 뜬다는 느낌으로 들어주시면 개인정보 보호법이든 잘 익숙하신 공동주택관리법이든 이런 부분을 중점에 두고 학습을 이어나가실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강의를 통해서는 법에 관해서 먼저 눈을 뜨고 그 다음에 이어서 개인정보보호법이란 어떤 것인지 어떤 장르의 구체화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자, 여기서 법에 대해서 여러분들 생각해 보실 텐데요. 법이라고 하면 합격하실 때도 공부하셨던 내용이죠. 공동주택관리법을 비롯해서 민법 등등 잘 학습해 주시고 합격까지 해주셨는데 법이라면 실무를 마주함에 있어서 뭐라고 생각이 드시나요? 각자 공부하실 때나 합격하신 이후에나 여러 가지 생각이 드시겠지만 우리 이 순간 함께하는 마음으로 법에 대해서 저는 사회적 약속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약속하면 지켜야 하나요? 지키지 않아도 되나요? 우리가 약속을 할 때는 사소한 약속도 지킬 수 있게, 즉 서로 간의 믿음을 쌓을 수 있게 잘 정해야 된다. 즉 약속은 지켜야 한다 라고 저도 어릴 적부터 배워왔는데요. 자, 법은 누구나 모두 공평하게 잘 준수해야 된다라는 관점으로 사회적 약속이라고 한번 기재해 보았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실무에서 일을 하시다 보면 법과 현실 간의 괴리가 있을 수가 있어요. 어떤 간격이. 그러면 우리 현장은 법이랑 너무 다르다. 법이 개정돼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현장 목소리를 내주셔야 합니다. 그런데 개정되기 전까지는 계속 이 법이 명시되어 있는 규정대로 준수되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현장의 목소리를 내심으로써 법이 개정되는 노력을 병행하는 것과 별개로 이 법이 개정되기 전이다. 그러면 있는 규정을 누구나 다 잘 준수해 주셔야 됩니다. 자, 여기에서 누구가 누구인지 한번 짚어보도록 할게요. 입주자 대표의 분들, 구성원분들을 동별대표자라고 하죠. 동별대표자분들, 선거관리위원회 위원분들, 관리주체 소장님들이라는 동료분들도 계시지만 우리 주택관리업자분들도 계시죠. 그리고 주민분들, 그리고 혹여나 지자체 공무원분들과 소통하실 때 공무원분들, 그리고 판검사, 저처럼 변호사 이런 분들 모두가 준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막상 변호사를 마주하시면 특히 저한테 판례 있나요? 이렇게 여쭤보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런데 제가 순서를 정하자면 법이 있나요? 판례가 있나요? 이 우선순위를 정할 때 법이 먼저일까요? 판례가 먼저일까요? 각자의 답변이 있으셨겠지만 실무적으로 유용한 방향성은 법을 먼저 앞세우시는 겁니다. 즉 법이 1순위, 그 다음에 판례가 2순위가 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들 저와 공통분모 한번 찾아볼까요? 맞아요. 눈, 코, 입이 있죠? 동일하게. 그렇지만 여러분들의 눈, 코, 입과 제 눈, 코, 입이 동일하게 생겼나요? 다 다르게 생기셨나요? 다 다르게 생기셨죠? 판례는 이런 겁니다. 어떤 중요한 법리, 골자를 동일하게 기둥축으로 갖고는 있으나 그 생김새는 다 달라요. 즉 판례의 주요 내용들, 사안은 다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 준수해야 되는 사회적 약속인 법과는 달리 모습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판례를 앞세우면 흔들흔들 삐걱삐걱 거리겠죠? 그렇지만 우리 모두 준수해야 되는 법을 앞세우시면 이거 우리 모두 준수해야 되는데? 이렇게 바라보시게 되거든요. 그래서 1순위가 법, 그 다음에 2순위가 판례를 버무려주는 느낌으로 법을 뒷받침하는 판례가 있다면 이러한 사안도 있었습니다 라고 나중에 쓱 넣어주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현장을 경험해 보시면 법만으로 없던 판례를 만들어내실 수도 있어요. 생각보다 우리 문화 판례가 많지는 않기 때문에 법을 촘촘히 거의 떠먹여주듯이 이걸 모두 준수해야 되는 분들한테 알려주시면 그 부분을 촘촘히 엮어서 없던 판결도 여러분들이 영웅처럼 만들어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법을 바라보실 때는 법이 먼저이고 그 다음에 판례가 되겠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도 여러분들 그런 판례 있나요? 라고 저한테 여쭤보시는 분들 굉장히 훌륭한 태도를 지니셨지만 먼저 앞세우셔야 되는 거는 뭐라고요? 바로 법입니다. 그래서 우리 강의의 순서도 법부터 학습하실 거예요. 그 다음 순서는 2순위 판례, 법을 먼저 앞세우신 다음에 어떻게 버무릴지 판례를 추가하는 관점으로 이어갈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실무입니다. 이렇게 법과 판례를 버무리면서 실무적으로 이 부분을 어떻게 또 발현하실지 이런 부분에 꿀팁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규정, 판례, 실무 이게 결국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취업하시고 나서 함께 소통하는 방향성임을 꼭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주요 규정, 우리 모두 준수해야 되는 사회적 약속인 법, 그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선택해 주신 귀한 선택, 이 강의의 주인공이 여러분들이시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법이라는 장르를 토대로 소통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를 보실 때도 로맨스도 있고 공포영화도 있고 이런 식으로 다양한 장르가 있잖아요. 우리가 함께 들어갈 장르는 개인정보보호법이에요. 그렇지만 이 부분의 학습을 토대로 하여서 공동주택관리법, 민법 이런 부분 다 응용해 하실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귀를 쫑긋 세우시고 들어주시면 이 부분을 다른 법에 어떻게 응용해 볼까 이런 눈도 같이 키우시면 좋겠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이라는 장르를 토대로 화면을 보시면 법제처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그런데 제가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이라고 검색을 했어요. 개인정보보호법 이렇게 똑 떨어지게 검색을 했어요. 맞아요. 개인정보보호법이라고 똑 떨어지게 검색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공동주택관리법 검색하실 때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이렇게 검색하시겠어요? 공동주택관리법 이렇게 똑 떨어지게 검색하시겠어요? 맞아요. 저는 공동주택관리법 이렇게 똑 떨어지게 검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그 이유는 이렇게 검색하시면 시행령 이렇게 하위 규정이 한 화면에 같이 떠요. 법과 시행령. 이제 개인정보보호법은 시행령까지만 있는데 공동주택관리법을 검색하시면 공동주택관리법 이렇게 똑똑 떨어지게 검색하셨을 때 시행령 그 다음에 시행규칙까지 검색이 같이 되거든요. 즉 우리가 타이핑을 적게 치면서 하위 규정이 싹 드러나게 하는 방법은 법이라고 똑 떨어지게 검색하는 겁니다. 자, 법제처 사이트에 들어오시면 법이라고 모든 법을 똑 떨어지게 검색하시면 하위 규정까지 쫙 검색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타이핑도 적게 치시면서 굉장히 가성비 좋게 효과를 누리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법제처 사이트를 추천드리는 이유는 가장 정확한 법이 검색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개인정보보호법을 학습하심에 있어서도 모든 법을 법제처에서 먼저 검색하고 정확한 법을 체크해본다. 이런 느낌으로 한번 화면을 가져와 봤어요. 여러분은 각자 그 컴퓨터나 모바일 등을 통해서 실제로 개인정보보호법을 스스로 검색해 보시는 방향도 추천드리겠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이라고 똑 떨어지게 검색한 후에 이제 조문을 열어봅니다. 자, 몇 조가 나와 있죠, 화면에? 맞습니다. 제2조 정의.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되물어 볼게요. 공부하실 때, 합격하시기 전에 공부하실 때 공동주택관리법을 예로 들어볼게요. 공동주택관리법의 정의 규정도 몇 조에 있었나요, 여러분들? 맞습니다. 제2조에 있었죠.
제2조 정의 규정은 이렇게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이런 식으로 이 법에서 사용할 용어의 의미를 담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벌써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정의 규정도 제2조에 있고 공동주택관리법의 정의 규정도 제2조에 있으니 여러분들 앞으로 법을 보실 때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찾고자 하신다면 몇 조를 보시는 게 감각적으로 자동 반사적으로 이끄시겠어요? 맞습니다. 웬만한 법을 보실 때는 제2조를 먼저 보시는 방향성을 추천드려요. 우리가 개인정보란 무엇인가요? 라고 여쭤보면 도리어 답을 잘 못하실 거예요. 개인정보가 탈탈 털리지 않으면 좋겠어요. 제발 꽁꽁 숨기듯이 지켜지면 좋겠어요. 라는 마음은 동일하지만 정작 법에서 개인정보를 뭐라고 말하는지를 보신 적이 어쩌면 단 한 면도 없으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문제가 터지기 전후에 이렇게 개인정보란 무엇인지를 먼저 체크해 보시는 습관을 들이시는 게 중요해요. 즉, 공동주택관리법을 보실 때도 관리주체의 정의 규정이 궁금하다. 이러면 제2조를 열어보신 다음에 관리주체란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을 다시 한번 펼쳐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개인정보보호법을 보시고 계시기 때문에 개인정보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자, 개인정보라고만 알고 계셨는데 생각보다 수식어가 많죠.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라는 측면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 그런 정보도 개인정보에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가명정보의 경우에도 포함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은 개인정보라고 함은 그냥 개인정보는 내가 갖고 있는 정보려니 이런 생각 드시면 그렇게 단순한 접근도 괜찮은데요. 법적으로 이렇게 어떻게 보면 확실하게 성명, 주민번호 같이 여러분들이 개인정보다라는 직관적으로 느낄 수 있는 정보도 있겠으나 바로 이런 거죠. 바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는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했을 때는 알아볼 수 있는 정보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개인정보에 해당이 되는데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 이렇게 연결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개인정보는 단순히 딱 직관적으로 알아볼 수 있는 정보 외에도 이렇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 가명 정보까지도 포함하는 넓은 개념이다라고 인지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분들이 개인정보를 공개해달라는 요청이 들어오면 일단 찜찜해 하셔야 돼요. 이거는 함부로 공개해주면 안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먼저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개인정보는 생각보다 우리가 상상하는 이상으로 범위가 넓다. 그래서 누군가가 이 부분을 공개해달라고 했을 때 우선 찜찜하다라는 마음이 드시면 공개 안 해주시는 게 가장 안전한 방향성이다라는 부분을 실무적으로 먼저 추천드립니다. 처리라는 부분의 정의 규정도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정보 처리자 뭐 이런 얘기가 나올 때 처리라는 부분도 그럼 처리는 무엇일까라고 파고들어 보실 필요가 있으세요. 자, 보시면 밑줄을 그어놓은 부분들이 아무래도 여러분들 조문 다 보시기가 머리가 아프시니까 제가 컴팩트하게 가져왔습니다. 보시면 수집, 이용, 제공 이 부분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서 많이 문제가 됩니다. 먼저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근데 이거를 이용하고 제공하는 과정에서 위반이 발생되곤 하거든요. 그래서 개인정보 처리자가 이렇게 처리를 하는 수집, 이용, 제공 등에서 문제가 발생될 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될 수 있으니 역시 찜찜하면 이렇게 처리를 하시면 안 된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정보 주체란 처리되는 정보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사람입니다. 자, 예를 들면 여러분들 강의를 듣고 계시는 여러분 자신을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 자신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모두 그 부분을 알아볼 수 있는 사람, 처리되는 정보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사람 그 자신이잖아요. 이렇게 여러분은 정보 주체가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정보 주체의 어떤 개인 정보를 아무런 동의 없이 제가 임의로 공개를 했다. 그러면 개인정보 처리자의 지위에 제가 있을 때 그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는 측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보 주체랑 그 개인정보를 소지한 사람 이렇게 이해해 두시면 좀 간단하겠습니다.
개인정보 파일이라는 부분도 함께 봐주실까요? 개인정보 파일은 여러분들 집합물을 말합니다. 우리가 실무적으로 보관하는 문서도 파일철로 많이 보관을 해두시는데요. 이거는 달랑달랑 이렇게 한 장의 문서일까요? 아니면 파일은 어떤 덩어리일까요? 맞습니다. 우리 정의규정에서도 어떤 덩어리 느낌으로 집합물, 심지어 한자까지 병기에 둘 만큼 한 장 달랑달랑 낱장 문서가 아니라 덩어리임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정의규정에서 키포인트 드디어 나옵니다. 바로 개인정보 처리자예요. 업무를 목적으로 방금 전에 살펴보셨던 개인정보 파일을 운영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등등 개인을 말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합격해주신 여러분들이 관리사무소장으로 현장에 나가셨을 때 개인정보 처리자가 되고 싶으세요? 되고 싶지 않으세요? 자, 되고 싶지는 않으시나 왠지 우리가 개인정보 처리자인 것만 같다. 이런 마음이 드실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왠지 개인정보 처리자인 것만 같다 라는 느낌이 드시는 이유, 그 문서는 무엇 때문일까요? 여러분들 공동주택에 실제로 거주하고 계시다면 아직 관리자로서의 역할을 이어나가지는 않더라도 거기에 거주하고 계시다면 느낌이 오실 거예요. 어떤 문서 우리가 처음에 입주할 때 작성하시죠? 맞아요. 입주자 명부라는 부분을 작성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동호수 기재하고 입주자 명부 작성해서 제출하는 주민이 될 텐데요. 이러한 주민이 작성한 입주자 명부, 파일철로, 즉 덩어리로, 집합물로 보관을 하고 있을까요? 관리사무소에서? 아니면 낱장 문서에 불과해서 달랑달랑 한 장, 우리 주민의 그 달랑달랑 한 장 문서밖에 없을까요? 감 잡으셨죠? 우리 입주자 명부 나 자신은 주민으로서 한 장만 내지만 관리사무소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 부분을 세대 거를 쫙 모아서 덩어리로, 파일철로, 집합물로 보관 중인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개인정보 파일이에요? 개인정보 파일이 아니에요? 자, 개인정보 파일이란 집합물을 말한다라고 했으니 입주자 명부라는 덩어리를 갖고 있다면 이 부분은 개인정보 파일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 파일, 즉 입주자 명부를 운용하기 위하여 이 부분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개인 등을 말하는 의미에서는 우리 소장님들이 개인정보 처리자가 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는 여러분들을 좀 지켜드리는 관점에서 개인정보 처리자가 되고 싶지 않은 상황을 가정해 보도록 할게요. 이 부분은 과태료의 실무와 연결이 됩니다. 여러분들 이 강의만 듣고 개인정보보호법만 알아야지 이것도 너무 훌륭하시지만 실무에서는 과태료 문제도 많이 야기가 되기 때문에 이 대목에서 꿀팁을 하나 전수 드리도록 할게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라는 공문이 먼저 오거든요. 그때 내실 수 있는 반박 문서가 의견 제출서예요. 부가 예정 공문이 왔을 때. 그리고 나서도 내용 읽어봤는데 별 내용 없네. 부가 확정하겠다라고 했을 때 반박 문서 내는 게 이의신청서입니다. 이 모든 절차마다 이렇게 반박 문서를 내시면 그 의견 제출서, 이의신청서 모두 다 갖고 법원으로 넘어가요. 근데 아무튼 이렇게 부가 예정 공문이 왔을 때 과태료, 그때 의견 제출서, 그 다음에 과태료 확정 공문이 왔을 때 이의신청서라는 서식이 있습니다. 그런 서면을 작성할 일이 있으실 수 있어요, 실무적으로. 자, 그런데 그러면 예시를 들어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 다 보셨겠지만 주택관리업자 위스탁관리 계약기간이 종료되면서 재계약 여부를 정할 때 주민의 찬반 투표가 있거든요. 자, 근데 하필이면 그 주택관리업자의 그 주민의 찬반 투표 재계약 관련돼서 그런 절차에 있을 때 이 과태료 예정 공문이 와서 이렇게 의견 제출서를 낸 단계였던 거예요.
주민들은 그 재계약 찬반 투표를 하는 과정에서 이 주택관리업자, 위탁관리회사가 과태료 부과 예정 공문을 받았으니 우리는 반대를 해야 되겠다. 이런 어떤 기류가 조성되고 있었어요. 소장님 입장에서는 아니다. 이것은 과태료 부과 예정 공문만 왔고 확정된 것도 아니고 우리가 이렇게 의견 제출서를 낸 단계입니다. 라고 하면서 의견 제출서를 한 대여섯 분의 주민한테 배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좀 어렵고 힘들게 하는 주민들을 우리 실무에서는 A씨, B씨 이렇게 A씨라고 하곤 하거든요. 그 A씨의 동호수가 적혀 있었을까요? 적혀 있지 않았을까요? 하필이면 이 의견 제출서에 A씨의 동호수가 적혀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것을 한 대여섯 분이긴 하지만 주민분들에게 배포를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이 A씨가 나의 동호수가 적혀있는 의견 제출서를 이렇게 주민한테 제공했다니, 즉 처리했다니 라는 느낌으로 이 부분이죠. 처리라는 정의규정 연결되셨죠. 그래서 이제 소장님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죄로 고소장을 제출해서 고소합니다. 자, 그러면 소장님이 되어 보실게요. 한번. 제가 변호를 해드릴 때 이 소장님을 어떻게 지켜드릴까요? 자, 소장님들이 개인정보 처리자가 입주자 명부에서는 어쩔 수 없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자, 의견 제출서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 여기서 보셨던 의견 제출서는 이렇게 달랑달랑 낱장인 한 장의 문서 같아요? 아니면 집합물, 파일 덩어리 같으세요? 자, 느낌 오시죠? 입주자 명부는 세대별로 쭉 쌓아서 파일철로 갖고 있으나 의견 제출서는 달랑달랑 한 장 문서 같잖아요. 아님 말고. 자, 그래서 실무적으로 없던 판결을 만들어내겠다. 내가 영웅이 돼보겠다라는 마음이 드시면 달랑달랑 한 장 문서 같은데? 라는 부분으로 반박을 해주셔야죠. 반박 어떻게 했을까요? 실제로 제가 소장님 무죄 받은 사건이거든요. 이 사안이. 1심에서는 이 부분이 달랑달랑 한 장 문서임을 전제로, 즉 소장님이 개인정보 처리자가 아니라는 주장을 안 하셔서 유죄가 나왔어요. 제가 항소심, 2심을 맡았는데 이 개인정보 처리자가 아니다라는 법리로 무죄를 받았습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아이디어로 잠시 숨 고르시면서 잠깐 정지화면 누르셨다가 나라면 어떻게 대응했을까 생각해 보신 후에 이어 강의 들어주시면 더 효율적이실 것 같아요. 지금 학습해 주신 정의 규정으로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바라보겠습니다. 개인정보 처리자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 파일을 어쩌고저쩌고 하는 개인 등을 말한다 라고 되어 있잖아요. 지금 의견 제출서가 주민 대여섯 분께 공개는 되었으나 여기 이 의견 제출서 달랑달랑 한 장의 문서다라고 우리가 전제를 해보자 라고 말씀을 드렸죠. 달랑달랑 한 장의 문서면 개인정보 파일이에요? 아니에요? 개인정보 파일이 아니죠. 즉 집합물이 아니니까 개인정보 파일이 애당초 아닌데 개인정보 처리자란 개인정보 파일을 어쩌고저쩌고 하는 개인 등을 말하잖아요. 그런데 의견 제출서가 비록 대여섯 분에게 공개됐다 하더라도 이 문서는 애당초 개인정보 파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주민에게 제공한 소장님은 개인정보 처리자, 즉 개인정보 파일을 어쩌고저쩌고 하는 그런 개인이 아니기 때문에 개인정보 처리자가 아니다라는 그런 전제로 하늘의 별 따긴 무죄가 선고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우리 소장님들이 지켜드릴 수 있는 판례를 저도 만들어서 굉장히 보람찼어요. 그렇지만 가장 고생스러우셨던 건 누구세요? 소장님 본인이셨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입주자 명부는 한편으로는 개인정보 파일에 해당이 되는 파일 처리이기 때문에 각별히 유념하셔서 이렇게 처리하실 때 수집 이용 제공하실 때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입주자 명부 양식은 이따가도 보시겠지만 동의를 받는 사항들이 있어요. 여기에서 문제될 만한 것들을 체납관리비 문제나 이런 이슈들을 최대한 넣어서 동의를 받아두시면 정보 주체, 개인정보를 소지하고 있는 주민의 동의를 받아두었다라는 그런 전제로 또 문제가 안 되실 수 있어요. 결국 개인정보는 찜찜하시면 공개해주지 마시고요. 그리고 공개를 원하면, 상대방이 원하면 그 상대방한테 그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아오세요 라고 공을 넘기시면 됩니다. 근데 아무튼 이 동의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입주자 명부를 이제 처리하는 개인정보 처리자로서는 만전을 기해 주셔야 되고요. 그 외의 문서는
이게 과연 집합물 파일 덩어리일까? 아니면 낱장의 한 장의 문서일까? 이 구분을 먼저 해보시고 만약에 한 장의 문서로 보인다, 그런 느낌이 오신다 하면 애당초 개인정보 파일을 어쩌고저쩌고 하는 개인이 아니기 때문에 소장님은 적어도 개인정보 처리자가 아닙니다 라는 반박을 꼭 해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이 모든 게 제가 무죄 판결 받았습니다 라는 걸 앞세우기 이전에 정의 규정 쭉 설명드리고 무죄 판결을 버무려 드렸죠. 이게 바로 규정을 학습하는 효과이고 여러분들이 실무에서 리딩 케이스, 판례가 없더라도 만들어가는 방향성입니다. 1순위는 법, 개인정보보호법에서도 제2조 정의 규정, 공동주택관리법을 보실 때도 제2조 정의 규정, 이렇게 여러분들이 딱딱 그런 왁구를 맞춰두시면 앞으로 모든 법을 보실 때 앞서가실 겁니다. 이 부분은 실무상 꼭 체크해 두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개인정보보호법 하면 이렇게 벌칙 규정이 나와요. 우리가 위반이 없어야 되겠지만 위반이 없으려면 어떤 부분은 벌칙 규정을, 즉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지 보셔야 됩니다. 사실 과태료도 과태료지만 여러분의 형사처벌이야말로 사실 끔찍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인데 우리 분야는 벌금형이 좀 나오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실무 파트에서 또 제가 구체화된 강의를 이어가도록 하겠고 지금은 이 규정 중심으로 먼저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규정에서 제가 1호, 9호, 10호, 71조에서도 이렇게 각 호를 빼왔는데요. 한번 그 시작점에 있는 조문을 한번 읽어보시도록 할게요. 스스로 하시는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짚어드리기 전에 스스로 몇 조를 위반하지 말아야겠다라는 각성의 의미로 한번 짚어보세요. 자, 몇 조 나와 있죠? 숨은 조문 찾기처럼. 자, 맞아요. 제 17조가 먼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59조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느낌이 오셔야겠죠? 17조와 59조는 우리 분야 실무에서 상당히 주의해서 업무를 완전히 기하시는 방향으로 하셔야겠다. 이렇게 염두에 두셔야 돼요. 17조로 시작하는 조문에서 벌칙규정이 나오고 59조로 시작하는 조문에서 벌칙규정이 나오니까요. 그래서 17조의 요약 정리를 보시면 앞서 말씀드렸던 동의 부분입니다. 정보 주체, 개인정보를 소지한 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자, 그리고 이를 제공받은 자. 여기서 포인트는 이렇게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까지는 인지를 하시겠는데 제공받은 자도 처벌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서 쿠션 화법으로 대화하는 방향성 한번 짚어드리도록 할게요. 자, 입주자 대표의 회장님이 오셔서 뭐 누구누구의 그 해임 동의서 좀 보고 싶다 이런 식으로 주민의 어떤 해임 동의서를 다 내달라라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말씀하실 건가요? 못 내주겠습니다. 이러면 일단 너무 찜찜하니까 못 내주시는 거 잘하시는 건데 회장님과 싸울 수 있는 빌미를 만들 수가 있잖아요. 각자의 노하우가 있으시겠지만 자, 예를 들어 제가 선택지를 드릴 때 제가 처벌을 받으니까 내드릴 수 없습니다. 이게 좋을까요? 회장님이 이렇게 제공받는 순간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회장님을 지켜드리려면 보여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보다 나으실까요? 저는 많은 태도의 문제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인생의 선배님으로서 또 굉장히 제가 학습할 만한 노하우를 많이 갖고 계시겠지만 나를 앞세우는 것보다 그 사람을 지켜주는 관점에서 저도 변호하는 그런 직업을 갖고 있다 보니 그 사람을 지키는 관점의 화법을 많이 사용하게 됐어요. 그게 저도 같이 좋더라고요. 결국 그 사람을 지켜주면서 나도 지키는 화법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개인정보를 제공해달라는 부분, 입대위 회장님을 비롯한 제3자가 오면 그분한테 이걸 제공받은 자는 처벌받도록 이렇게 조문이 나와 있기 때문에 저는 내어드릴 수가 없습니다. 즉 여기에 숨어있는 것은 제공받은 자뿐만 아니라 제공한 자,
즉 소장님 자신도 처벌받을 수 있는 부분을 예방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일단 제공받으려 하시는 분이 이렇게 요청을 하면서 이런 사건이 꼬이기 시작하기 때문에 제공받은 자 처벌받기 때문에 도저히 내어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런 헌법을 구사하시면 제공받지도 않아서 그분도 지켜주시면서 우리 제공한 자에 해당할 수 있는 소장님도 스스로 본인을 지키시는 그런 방향성이 되시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59조 한번 보실까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역시 제공한 자도 되어 있지만 제공받은 자, 쌍방향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59조 제2호 위반에서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 누설 이런 수식어가 있고 그 다음에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제공받았다는 수식어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규정을 보실 때 이런 수식어들의 면면도 같이 살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59조 중에서 또 3호 위반 시에는 이렇게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이용, 훼손, 멸실, 변경, 위조 또는 유출한 자를 형사처벌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7조와 59조 위반이 가장 많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처벌 규정을 먼저 보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17조, 59조의 실제 그 예방적 관점에서 조문을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인정보보호법 17조부터 보실게요. 17조와 59조 중에 17조입니다. 17조 스스로 봐주실 때 주어 어떻게 돼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제가 먼저 안 읽어드리고 여러분들이 한번 먼저 봐주세요. 누구로 되어 있죠? 개인정보 처리자라고 되어 있어요. 앞서 학습하셨죠? 우리 몇 조의 정의 규정이 있다고 했어요? 맞아요. 제2조에 개인정보 처리자 등을 비롯한 정의 규정이 있었죠. 개인정보 파일을 어쩌고저쩌고 하는 개인 등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이 17조 위반죄가 성립하려면 개인정보 처리자에 해당이 돼야 돼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과태료 부과 예정보험 받았을 때 어떤 서면 있다고 했어요? 맞아요. 의견 제출서가 있다고 했죠. 이런 의견 제출서는 달랑달랑 한 장의 문서, 파일 처리 아니고 집합물이 아니고 한 장의 문서이기 때문에 개인정보 파일이 아니죠. 그래서 의견 제출서 달랑달랑 한 장을 어쩌고저쩌고한 분은 개인정보 처리자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의견 제출서 이런 것이 아니라 개인정보 처리자가 되려면 뭐가 보통 문제가 된다고 했어요? 맞아요. 입주자 명부. 입주자 명부와 같은 집합물. 이 문제가 되거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제3자에게 제공, 공유를 포함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이제 이런 경우에는 괜찮다. 이런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이런 게 없을 때 이제 제공이 되면 제3자에게 제공 공유가 되면 이 부분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즉 17조 위반 죄로 이 부분이 해당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으면 돼요. 그래서 이거를 보여달라는 사람한테 그 사람 동의를 받아오세요 라고 오히려 그분한테 말씀을 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입주자 명부 양식을 실제로 보시면 쭉 이렇게 동의를 받는 내용으로 목적 범위 내에서 동의 이렇게 체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입주자 명부에 목적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에 대해서 동의하도록 유도하시는 방향성이 좀 안전하시겠습니다. 17조를 잘 봐주셨다면 17조의 주어 한번 살짝 따끈따끈하게 기억해 보실까요? 맞아요. 17조는 주어가 개인정보 여러분들이 답변해 보실까요? 나머지 세 글자 처리자로 돼 있었어요. 아주 잘하셨어요. 개인정보 처리자라고 돼 있는데요.
자, 59조, 17조와 더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59조라고 말씀드렸는데 59조의 주어는 어떻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스스로 읽어보실까요? 크게? 맞아요. 함께 읽어보실게요. 이제는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 어떻게 보면 개인정보 처리자보다 더 넓은 개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59조는 더 유의해 주셔야 돼요. 자, 보시면 이런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누가?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 그러니까 각별히 이 부분은 특히 유념해 주실 필요가 있으시겠습니다. 자,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는 행위.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자, 59조 제2호 위반할 때 이 부분 여러분들 학습해 주셨죠? 이미 처벌규정, 벌칙규정 보실 때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 이런 부분은 이미 그 벌칙규정에서 보셨던 내용인데 다시 한번 59조 제2호에 와서 확인해 보시는 거예요. 어떤 게 금지 행위로 되어 있었는지. 그리고 제3호도 있었죠. 벌칙규정에.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이용, 훼손, 멸실, 변경, 위조 또는 유출하는 행위. 이런 행위는 금지 행위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했던 자는 사실은 뭐 여러 가지로 막 나는 개념이라서 59조를 위반한 것으로 2호, 3호 특히 위반한 것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죄로 기소가 되면 이거는 좀 아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금지 행위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하시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이 갑자기 화면에 나왔는데 사실 개인정보보호법과 연결해서 보실 필요가 있는 대목이거든요. 그 부분만 짚어드리도록 할게요. 다 보시면 힘드시니까 같이 세트로 무엇을 보셔야 될까 이런 느낌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행령상의 28조에 연체자의 동호수 등 기본권 침해의 우려가 있는 것은 제외한다. 즉 공개, 열람대상 정보의 범위로 공개하는 부분에서 우리 연체자, 관리비 등의 어떤 체납자의 동호수 등을 공개해도 되어 제외하는 거예요? 맞아요. 제외한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체납관리비의 채권자, 법적으로 실무 대응하실 때 나중에도 알아두셔야 되는데 채무자가 아닌 채권자가 누군지 아세요, 여러분들? 맞아요. 입주자 대표예요. 입주자 대표회의는 실무적으로 여러분들이 가시면 고유번호증이나 사업자 등록증을 갖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체납관리비에 대해서 지급명령 신청이나 소액시판 청구를 할 수 있게 준칙에 규정되어 있고 규약에도 해당 아파트 관리기관 먼저 들어가셔서 보셔야 되는데 거기에 체납관리비에 대한 조치로 지급명령 신청이나 소액심판 청구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그럴 때 채권자가 이 지급명령 신청의 신청인, 채권자 그리고 소액심판 청구의 원고가 될 수 있는 게 바로 입주자 대표이고 그때 고유번호증이나 사업자 등록증을 첨부해 주셔야 돼요. 어쨌거나 이렇게 입주대표회의 대표자 회장님이 이 연체자 동호수를 공개해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죄로 처벌받은 경우도 있거든요. 판례에서 학습을 이어갈 텐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체납관리비를 잘 거두려는 의혹이 앞서시다가 동호수가 함부로 공개되는 그 순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뿐만 아니라 이렇게 시행령 28조 2항에도 이렇게 제외한다라는 규정이 엄연히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정당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이 규정도 같이 엮어서 알아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에서 중요한 부분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보시면 영상정보 처리 기기 라고 조문에 나와 있으나 여러분들 잘 아시는 용어 뭐가 있을까요? 맞습니다. CCTV죠. CCTV는 보안 및 방법 목적으로 보통 설치가 되잖아요.
실제로 우리 공동체관리법 시행규칙에서도 제8조 제3항의 CCTV, 즉 영상정보 처리 기기의 설치 및 관리 등으로 보안 및 방법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거나 열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보안 및 방법 목적이라는 범주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특히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범죄에 대한 재판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런 경우가 이제 적시되어 있는데요. 이제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 이런 경우는 이제 수사기관과의 소통이에요. 그래서 이제 형사, 경찰서의 형사, 그 다음에 이제 검사 이런 분들과 소통을 하시게 될 텐데 일단은 어떤 형태로든 이런 수사기관으로부터는 최소한 공문부터 받으셔야 돼요. 그렇지 않고 말로만 CCTV에 보여달라라고 하는 거에 응답하는 것은 너무 위험성이 높고요. 여러분들 최소한 공문부터 받아두신 채 이제 실무적으로 선택하셔야 되는 영역이고, 그 다음에 재판 부분은 판사가 제출 명령 이런 식으로 법원에서 재판부의 명령 등을 통해서 CCTV 이 영상정보 처리기기를 이제 제공하는 형태는 괜찮은데 판사의 명령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출했다 이럴 때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3545에 어떤 수사기관의 협조 이런 부분을 요구할 때나 재판 업무 수행을 위한 협조 이런 것들이랑 연결은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소한의 공문 수사기관에서는 더 나아가서는 영장 이런 것들이 있으셔야지 뭔가 문서화된 게 있으셔야지 특히 개인정보보호법의 어떠한 규정 그리고 공동체관리법 시행규칙의 8조 3항 3호에 따라서 이런 부분에 공문을 보낸다. 그 다음에 영장까지 있으면 최고 좋고요. 제일 안전망인데 예외적으로 다른 규정이 적시됐을 때는 공문 형태로도 주실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런 거 문서를 받아주시는 게 수사기관에서는 중요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법원의 경우에는 판사의 별도 명령 등이 있지 않는 한 임의로 제출하시는 것은 위험하시다. 이런 방향성을 그려두시면 좋겠습니다. 화면에 나와 있는 부분이 바로 여러분들 계속 강조드렸던 입주자 명부 양식인데요. 이 양식은 지금 서울시 준칙을 기준으로 가져왔어요. 근데 다른 시도 준칙의 경우에도 이렇게 입주자 명부 서식이 있으니 한 번씩 체크해 두실 필요가 있겠고요. 아무래도 이 내용이 풍성하니까 제가 가져왔죠.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대표적으로 관리비 등의 체납자에 대한 조치는 반드시 적어야 되고요. 방금 전에 보셨던 영상정보, CCTV 부분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8조 3항 각 호에 정한 경우에만 제공. 이렇게 보안 및 방법 목적 내에서 동의한 부분에서 우리 이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그리고 여기도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하십니까? 즉 여기 수집 이용 그 다음에 제공이 아까 우리 정의 규정에서 뭐라고 했어요? 개인정보 처리에 해당되는 내용들이거든요. 수집 이용 제공이 모두 다 처리 과정인데요. 정보 주체에 이렇게 동의를 받아두시면 그때 당시에 이렇게 해당 주민이 동의한 사항 내에서 이렇게 처리, 즉 수집 이용되고 제공됐다. 이렇게 반박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이 동의자 서명, 주민 명의가 될 텐데요. 이 부분 남겨두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 하단부에 보시면 개인정보 처리자 소장님으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어떤 시도 준칙의 경우에는 개인정보 취급자라고도 돼 있어요. 근데 어쨌거나 입주자 명부는 파일, 집합물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집합물은 개인정보 파일에 해당이 되고 개인정보 파일을 어쩌고저쩌고 하는 개인 등을 말하는 개인정보 처리자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어쨌거나 이 문서는 정보 주체의 동의라는 부분이 하이라이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지 내의 여러 가지 문제들 특히 체납관리비, CCTV 이런 부분은 반드시 콕콕 명시해 주셔서 처음부터 동의를 받아주셔라 라는 방향성을 적극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규정은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규정을 1순위로 삼으시고 거기에 버무려주는 판례
학습은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2025년 주택관리사 취업실무 아파트 회계에 대해서 강의를 드릴 신재우 회계사라고 합니다. 일단 저의 강의를 듣게 되신 점 저 또한 영광으로 생각하고 여러분들한테도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강의에 앞서 공부를 할 때는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아는 것만으로도 공부가 많이 진행이 되는 느낌이 있죠. 그래서 곧 관리사무소에서 일하시게 될 여러분들이 이 아파트 회계 실무를 왜 알아야 되는지 그것부터 먼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관리사무소에서 하는 일이 뭘까요? 일단 첫 번째로 건물을 관리하고 그리고 관리비를 부과하는 일이죠. 지금 취업실무 강의의 대부분이 이제 건물 관리에 관한 공사와 용역에 관한 내용들이 많이 있고 이제 회계 강의는 3개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하는 일만 딱 놓고 보면은 2가지 중에 반이 회계와 관련된 관리비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리비 회계를 모르는 상태로 관리사무소에서 일을 하게 된다. 그건 사실상 업무의 반절을 포기하고 가시는 거랑 마찬가지고요. 그렇다고 해서 실제로 모든 관리사무소에 있는 소장님들이 이 내용을 다 알고 있냐? 그것도 아닌 것이 관리사무소에는 회계 담당자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그분들이 꽤 많은 부분의 회계 업무를 처리하고 계시기 때문에 막상 관리사무소장이 회계에 대해서 잘 모르더라도 아파트는 어떻게든 굴러가고 있기는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과태료 부분과 그리고 회계 사고에 대해서 격리 담당자분들이 충분히 방어가 되느냐. 아파트에서 회계 사고가 일어났을 때 대부분의 경우, 그러니까 사고라는 게 일단 나려고 하면은 여러 가지 우연이 겹쳐야 되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앞에 교차로에서 자동차와 킥보드가 사고가 났다. 그러면은 킥보드가 그 순간 그 사고 지점을 지나갈 확률, 그리고 그 자동차가 그 사고 지점에 그 시간에 딱 맞춰서 지나갈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만약 킥보드를 타던 학생이 가방을 놓고 왔다던가 화장실을 들렀다가 온다던가 아니면은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이 자동차 키를 잃어버려서 잠깐 찾았다던가 이러한 사소한 시간들, 이런 시간들이 모두 우연히 겹쳐져 가지고 사고가 나는 그 시점, 그 찰나에 같이 모여 있어야지 사고가 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고가 나려면은 여러 가지 우연이 겹쳐 있어야 되는데 회계 사고가 날 때는 가장 여러 가지 요건들 중에 관리사무소장의 회계 지식이 없는 부분, 관리소장이 회계 지식이 없는 부분이 꽤 큰 요인을 많이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견물생심이라고 하죠. 관리사무소장이 관리비 회계에 대해서 잘 모른다. 그러면은 다른 회계 담당자들은 1년에 많게는 수십억씩 오고 가는 관리비, 통장에 찍혔다가 빠져나가는 그 돈들이 자기만의 통제하에 있는 거예요. 그런 위험성을 놓고 관리 업무를 한다는 거는 굉장히 위험한 것이겠죠. 그래가지고 관리사무소장님께서는 직접 분계를 하라는 게 아니에요. 뭐 ERP에 들어가가지고 차변에 뭐 넣고 대변에 넣고 이걸 하시라는 게 아니라 이 관리비 회계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어떤 식으로 관리비를 부과하고 수금되는지, 관리비를 어떻게 부과해야 되는지, 그리고 귀속이 어떻게 되는지 이거를 전반적으로 알고 계셔야 그런 사고들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바로 이어서 강의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파트 회계의 특징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아파트 회계의 실질적인 주체는 입주자 대표회의입니다. 관리 주체는 입주자 대표회의를 대리해서 회계 처리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입주자 대표회의 자체가 비법인 사단으로서 비영리 단체로 봅니다. 그래서 그거와 관련된 회계와 관련된 내용들이 이제 그 부분들을 많이 반영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비영리 단체의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회계의 특징을 보면 영리법인이 아니기 때문에 회계적 이익을 주요 정보로 공시하기 위한 재무제표가 아니다. 이제 바로 재무제표가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여러분들이 시험 볼 때 배웠던 그 회계 원리는
IFRS,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으로 공부하셨습니다. 그리고 공중주택에 해당하는 것은 공동주택 회계처리 기준이라고 별도로 있고요. 그 회계준을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회계처리에 대한 내용보다는 여러 가지 회계 업무 전반에 걸친 내용들이 많이 있고, 그리고 그 내용 중에는 여기에서 정하지 않은 건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을 준용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을 공부한 적이 없고 한국채택국제회계 기준만 공부했지만 전혀 겁먹으실 필요 없이 그냥 제 강의에 있는 내용만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은 공부를 하면서 굉장히 어려운 개념들을 많이 공부하셨어요. 종합원가계산이라든지 뭐 소매재고 환원법, 그리고 무형자산의 상각, 비한정 무형자산을 어떻게 손상을 인식할 것인지, 이런 어려운 부분들은 아파트에는 없어요. 그래서 아파트 회계를 이해하시는 데는 저의 강의 몇 개만 들으시면 되고요. 좀 더 세부적으로 들으시겠다고 하면 좀 늘어나겠지만, 이제 그거는 직접 분계를 하실 수 있을 정도의 수준, 그 정도 수준까지는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일반 아는 정도까지만 하면 되기 때문에 충분하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래서 재무제표에 손익계산서가 없어요. 그 운영성과표라는 재무제표가 나오는데, 그 운영성과표라는 게 대부분 공공기관 같은 데서, 그러니까 돈을 버는 곳이 아니라 지금 정해진 목적 사업을 잘 운영하기 위한 곳에서 사용하는 재무제표예요. 운영성과표라는 게 나오고, 그리고 회계처리도 보시면 여러분들이 배우셨던 수익 비용의 발생주의 회계처리와 조금 다른 부분들이 나옵니다. 일반적으로 회계는 회계 거래가 발생했을 때 그것을 장부에 어떻게 기록하는지를 정리해 놓은 것이, 그러니까 원칙으로 정해 놓은 것이 회계처리 기준인데, 아파트 회계는 좀 순서가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관리비를 부과하기 위한 회계처리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 회계처리의 결과로 관리비가 부과가 돼요. 그러니까 회계처리를 하면 관리비로 부과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퇴직급여 충당금을 볼까요? 퇴직금은 근속을 하면서 적립이 되죠. 그런데 일반기업회계기준 아니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 공부하셨을 때 기말에 퇴직급여 충당부채를 잡혀야 되는 금액은 1년 이상 근속을 한, 그러니까 퇴직금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추계액을 계산해서 기말에 계상하도록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 회계에서 그 짓을 하면요, 기말에 수천만 원이 한 번에 관리비로 부과가 됩니다. 아파트 사시는 분들 많이 계시겠지만 12월이 됐다고 해서 관리비가 갑자기 막 늘어나고, 뭐 난방비 말고요, 그러진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기술적인 부분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일반적인 관리 목적, 그러니까 일반적인 회계 처리와 조금 다른 부분들을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과 마찬가지로 이제 자산의 선급 비용이라든지 부채 쪽에 이제 충당 부채라든지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공부하신 내용과 조금 다를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익잉여금을 이월하지 않습니다. 관리사무소는 공동주택에서 발생한 잡수입을 이월하지 않아요. 공동주택 내에서는 시시때때로 그 사용자가 변경됩니다. 그러니까 입주하기도 하고 전입하기도 하고 이제 그 이사 나가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살고 있는 사람 때문에 발생한 이익이 꼭 차후에도 이 사람이 계속 살고 있을 거라는 보장이 없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지자체 관리규약 준칙에는 이익잉여금을 이월하지 않고 목적 사업에 맞게, 그러니까 관리사무소의 원래 운영 목적에 맞게 적립하도록 다 관리규약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따 예시로 그 재무제표를 하나 볼 텐데, 거기에 특징이 2월 이익잉여금이, 그러니까 발생한 이익잉여금이 전부 다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를 보시면 처분돼서 0으로 이월되는 그런 재무제표를 보시게 될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는 관리주체의 대리인 성격입니다. 보통 주식회사는 주인이 주주죠. 그래서 사실 경영진도 이 주주를 대리하여 회사를 운영한다고 볼 수 있지만, 사실 내부적 그 회계 처리의 개념적으로 보면은 이 경영진이 회사의 중심으로서 자기 계산으로 경제적 실적을 가지고 회계 거래를 기록하게 돼 있어요. 근데 관리 주체는
일단 법인이 아니에요. 권리 능력이 없습니다. 물론 관리 주체도 그 업무 집행기구로서 책임을 지지만 기본적으로 입주자 대표회의를 대리해서 운영되는 성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근데 입주자 대표회의를 대리하다 보니까 입주자 대표회의와 거래를 하고 있는 거래 상대방들의 회계적인 거래들이 재무제표에 기록되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이 중에서 관리 주체가 돈을 벌었다, 뭐 돈을 썼다, 관리 주체 중심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 귀속되는 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위탁한 이 경제적 실질 중에서도 사용자의 것만 들어오고 나가고 한 것을 수익 비용으로 잡고, 뭐 소유자라든지 임대사업자, 뭐 LH공사나 SH공사 정도가 될 수도 있겠죠. 여기에서 왔다 갔다 하는 돈들은 수익 비용을 잡지 않고 그냥 뭐 예수했다가 나간다든지 아니면은 성급을 했다가 다시 돌려받는다든지 하는 식의 회계 처리가 이루어집니다. 일단 그 공동주택 회계의 특징은 이러하고요. 다음으로 회계와 관련된 규정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공동주택관리법이 있고요. 이 부분은 이제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공동주택관리규약이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규약은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지자체가 준칙을 정하도록 되어 있고 그 준칙을 개별 단지마다 개정해서 적절하게 개정을 해서 사용하도록 되어 있죠. 그리고 공동주택 회계처리 기준이 있습니다. 제가 실무상 일을 할 때는 이 세 가지 정도면 충분했던 것 같아요. 예, 관리법에는 당연히 이제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있을 거고 같이 봐주시면 되고, 아파트는 일단 사유재산이에요. 그래서 아파트의 운영도 당연히 사적 자치가 원칙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동주택관리법을 정해가지고 강행 규정들이 있어요. 이거는 아파트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다들 본업이 있고 그리고 뭐 회계나 용역, 공사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분들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공익적 목적으로 만들어진 법이고, 그러면은 요 법 안에 있는 내용들은 사적 자치를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이런 부분들은 강행 규정으로서 공공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준수하여야 한다라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회계 분야에 있어서 저한테 여러 가지 질문들이 들어오는데 여기 없는 내용들을 저한테 질문하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면 여기 없다는 거는 강행 규정으로서 뭘 어떻게 해라 라는 규정이 명문화된 규정이 없다는 거니까 사실 사적 자치 원칙에 따라서 알아서 하시면 되는 거죠. 근데 그 부분을 간과하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가지고 막 전전긍긍하고 있는 단지들이 실제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각 규정에서 어떤 내용들을 정하고 있는지 보면은 되게 특이한 경우인데, 공동주택관리법에서는 이제 시행령으로 넘어가면 관리비가 무엇인지, 사용료가 무엇인지, 그리고 장기 주선 계획, 그리고 외부 감사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특이한 거는 이 관리비와 사용료예요. 그 회계 처리 기준에서는 일반적으로 어떤 개정 과목을 써야 된다, 그리고 이러한 거래에는 이런 개정 과목을 쓸 수 있고 그거에 더 적합한 개정 과목이 있다면 뭐 그거를 사용해도 좋다, 이런 식으로만 나와 있는데, 공동주택관리법에서 관리비라 함은, 관리비 등이라 함은 관리비, 사용료, 장기수선비다 이런 식으로 정해놨기 때문에 재무제표를 만들 때도 쟤네 셋이 관리비로 계산이 됩니다. 이 부분은 회계처리 기준과 회계처리 기본 원칙이 맞지 않더라도 그냥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일단 요 시점에 말씀을 드려야 될 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실무 강의입니다. 그래서 뭐 원칙에 맞지 않는, 그리고 배우신 일반기업 회계처리 기준, 회계 관습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은 그 부분들은 앞으로 개선해 나가야 할 부분들인 거지, 거기에서 그렇게 규제되고 있다고 해서 그대로 회계 처리를 하고 업무를 진행하다가는 꽤 곤란한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강의가 있는 거고요. 그런 부분들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그리고 공동주택관리규약, 개별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을 보면 관리비를 어떻게 부과할 것인지, 그리고 대표회의 운영비는 얼마로 하고 언제 나갈 것인지, 그리고 장기수선비의 적립률 이따가 나옵니다. 장기수선 쪽은 저보다 더 잘 아실 것 같은데 뭐 회계와 관련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잠깐 설명드릴 예정이고, 관리비를 안 냈을 때
얼마의 연체료를 물 것인지, 그리고 잡수입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서 규약으로 정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공동주택 회계처리 기준에서는 일반적으로 회계처리 기준은 회계 거래가 있을 때 회계처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기술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공동주택 회계처리 기준은 약간 회계 업무, 뭐 전표는 어떻게 쓰고 얼마 이상의 증빙은 뭘로 하고 뭐 이런 내용들이 좀 많이 담겨 있고, 그 다음에 아파트 회계에서의 재무제표는 무엇이고, 그리고 개정 과목은 뭐 어떻게 쓰고, 그리고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을 여기 없으면은 저거를 준용을 해라 하는 원칙이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공동주택의 재무제표에 대해서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재무제표는 재무상태표, 그리고 포괄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이렇게들 공부를 하셨을 거예요. 근데 아파트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 내용이 적혀 있는 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7조고요. 재무제표는 재무상태표와 운영성과표, 그 자본변동표가 없고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가 있죠. 그 다음에 이 재무제표를 설명하는 주석, 이렇게 나와 있고요. 이 내용을 준용을 해서 공동주택 회계처리 기준에서도 제43조에 보면은 재무상태표, 운영성과표,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를 작성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거두절미하고 일단 실물을 보면서 말씀드리는 게 편할 것 같아서 예시에 운영성과표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재무상태표가 아닌 운영성과표를 먼저 가지고 온 이유는 관리사무소의 관리사무소의 아파트 회계는 기본적으로 관리비를 부과하는 데 초점이 되어 있습니다.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일반 기업은 회사의 운영성과 결과로 자산이 얼마인지, 부채가 얼마인지, 그리고 자본이 얼마인지 이 부분을 표시해주는 재무상태표가 주 재무제표라고 하면 어디에도 명시되어 있진 않지만, 공동주택에서는 관리비가 얼마가 발생을 했고 그래서 주민들한테 얼마를 부과했고 이게 더 중요한 정보이기 때문에 운영성과표를 설명을 쭉 드리면은 나중에 재무상태표 설명을 드릴 때 훨씬 이해가 빠르실 거예요. 그 운영성과표의 내용을 보시면 일단 제일 위에 매출이 아니라 관리수익, 관리비 수익이 있죠. 그 다음에 관리 비용이 나옵니다. 관리 비용과 관리 수익의 금액을 보면 같아요. 그래서 아파트에서는 건물을 관리하면서 관리 비용이 발생하면 딱 발생하는 만큼 그 입주민 등에게 관리비로 부과를 하고, 그러면은 딱 그 금액을 부과를 했기 때문에 관리 수익도 그만큼만 잡히니까 관리 수익에서 관리 비용을 빼면 0원이 되겠죠. 여기에서 이익이 났다. 그러면 실제 그 발생한 관리비보다 관리비를 더 많이 부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관리 실패죠. 손실이 났다. 실제로 관리 비용이 발생을 했는데 그만큼 부과를 하지 않은 거예요. 이것도 관리 실패라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관리 비용 항목을 보면 처음에 공용관리비가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일반관리비, 청소비, 경비비, 소독비, 승강기 유지비, 수선비, 시설 유지비, 위탁관리 수수료, 요것들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에 보시면 관리비 등에서 관리비라 하면서 나와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실무상 관리사무소에서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에서 나와 있는 관리비 등을 관리비로 생각을 하고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런 질문들이 가끔 나와요. 이건 지금 저희 뭐 돈 쓸 일이 있는데 이게 수선비인가요? 시설유지비인가요?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 상관없습니다. 자, 관리 비용을 전체 부과를 하죠. 얘가 수선비가 됐든 시설유지비가 됐든 아니면 일반 관리비 안에 있는 소모품비가 되었든 어차피 관리비로 부과가 되는 건 똑같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개정 과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올바른 질문은 회계사님, 이 지출이 발생을 했는데 이거를 관리 비용으로 부과해도 될까요? 가 맞는 질문이죠. 그래서 개정 과목보다는 그 지출이 이 공동주택 관리를 하면서 사용자들이 부담해야 되는 비용이 맞나, 그 부분을 중요하게
판단을 하셔야 되고, 만약 사용자가 부담할 필요가 없는데 사용자에게 관리비를 부담을 시켰다라고 하면은 그것도 관리비 잘못 부과한 걸로 봐서 나중에 뭐 심각한 경우에는 뭐 소송이 들어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일단 뭐 전 단기 비교 형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재미삼아 한번 본다고 하면 일반 관리비는 작년에 비해서 1,700만 원이 늘었네요. 근데 일반 관리비 안에는 급여가 들어있죠. 급여는 매년 증가를 하죠. 그래서 요거는 증가됐고, 청소비, 경비비도 사실상 인건비라서 살짝 증가했네요. 그리고 승강기 유지비 발생했을 거고, 수선비가 800만 원에서 1,800만 원이 됐어요. 그러면 이제 회계를 좀 아는 관리사무소장님은 이거 수선비가 왜 1,000만 원이 늘었어? 하고 한번 장부를 가져와 보라고 하겠죠. 그래가지고 그게 맞는 지출이었다. 그러면 이거를 나중에는 관리비가 튀지 않게 어떻게 관리를 해서 부과를 해야 되겠군. 이렇게 판단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행여나 그럴 일은 거의 없지만 이거 우리 관리비가 아닌데 내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돈이 빠져나갔네 하고 사고를 적발해낼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개별 사용료 쪽을 보면은 난방비, 급탕비, 전기료, 수도료, 기본적으로 입주민 등 단지 세대에서 살고 있는 분들이 실제로 사용한 그런 사용료들이 부과가 되는데, 뭐 난방비, 급탕비가 관리비로 부과되는 거를 보면 여기는 개별 난방이 적용 중인 단지가 아니라 뭐 중앙 난방이거나 지역 난방일 거라고 예상할 수 있겠네요. 회계를 알면 이런 게 보입니다. 그리고 좀 재밌는 게 생활 폐기물 수수료, 입주자 대표회의 운영비, 건물보험료, 선관위 운영비. 얘네들은 개별 사용료 같지가 않잖아요. 세대에서 뭘 사용을 해가지고 발생하는 비용이 아니라 입주자 대표회의 운영비는 입주자 대표회의, 그냥 공동의 단지 전체의 업무를 위해서 대표회에서 업무를 보고 거기에서 운영비가 나간 부분인데, 이 부분이 개별 사용료로 있는 부분이 좀 이상하죠. 이상한 게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네들이 여기 있는 이유는 법에서, 시행령에서 개별 사용료에 이 내용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공부를 많이 하시고 경험이 많이 쌓인 다음에 나중에 뭐 지자체 조례라든지 법령이라든지 개정을 할 때 의견을 달라고 하면 이런 부분들 이렇게 의견을 개진해서 좀 맞게끔, 현실에 맞게끔, 그리고 실질에 맞게끔 개정될 수 있도록 이렇게 같이 힘써 나가도록 합시다. 그 다음 마지막에 투자비로 잡혀 있는 게 이제 장기 수선비. 장기 수선비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분이 아니죠. 하지만 사용자가 내고 다음에 입주자와 정산하는 식으로 되고 있고, 그리고 이 부분들은 사실 비용이 아닐 수도 있는데 또 여기 장기수선비로 잡힌 이유는 마찬가지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에서 관리비 등에 포함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아까 관리비를 잘 부과를 했으면은 관리비가 발생한 만큼 관리비로 부과해서 관리비 수익으로 잡기 때문에 관리 총이익은 0이 나와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지금 요 단지는 관리 총이익이 0이 나왔고 작년에도 0이 나왔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관리 업무와 별개로 발생하는 관리의 수익. 공동주택을 관리하다 보면은 관리비로 부과하는 거 말고 별도의 수익이 생깁니다. 뭐 주차 수익이라든지 승강기 수익. 사실 주차 수익, 승강기 수익은 입주민 등에게 받아요. 그래서 사실 관리비 수익으로 가도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왜냐면은 주차장과 승강기의 유지 관리비는 당연히 관리 비용 중에 수선비, 시설 유지비로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차 수익과 승강기 수익이 이 관리 외 수익으로 들어간 데에는 약간의 히스토리가 있는데 좀 이따 시간 남으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활용품 수익, 광고 수익, 검침 수익은 확실히 외부에서 발생을 한 것이죠. 그 연체료 수익은 관리비를 연체했을 때 발생하는 우발적인 수익이기 때문에 관리의 수익으로 잡고 있고요.
그리고 부가차익, 그리고 고용안정 수입, 지자체나 정부에서 공동주택 관리를 위해서 보조금을 주는 경우에 발생하는 개정 과목입니다. 여기도 내용을 보시면은, 요걸 설명을 안 드렸네요. 자, 보시면은 관리의 수익 안에 입주자 기여 수익이랑 공동기여 수익이 나뉘어져 있네요. 공동주택 회계처리 기준에서는 입주자와 사용자의 수익과 비용의 귀속을 좀 엄격하게 구분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왜냐면은 건물을 관리한다는 건 재산적 가치를 증진시키는 그런 지출이 발생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사용하면서 자연스럽게 어디 조금 고장나고 이런 것들 수선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입주자가 부담해야 될 비용과 그리고 사용자가 부담해야 될 비용을 엄격하게 구분을 해야 되고, 그리고 수익 쪽도 마찬가지로 이게 사용자도 같이 기여를 한 수익인지 아니면은 이 돈은 그냥 입주자가 다 가져가야 되는 수익이다 라고 판단하는지를 따져서 이렇게 나눠서 재무제표를 작성을 하도록 회계처리 기준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내용을 보면은 단기의 기타 임대 수익은 0인데 전기엔 있었네요. 저는 이제 회계감사를 많이 해봤으니까 대충 알 것 같은데, 기타의 임대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는 보통 선거할 때 투표소 장소를 공동주택에서 제공을 하게 되면 선관위로부터 일정 부분 임대 수익을 받습니다. 있다가 없으면 보통 그런 경우들이 많은데, 이때는 있었고 이때는 없었으면 이때는 선거가 없었다는 거겠죠. 또 눈여겨봐야 될 게 장기수선 충당 예치금 이자 수익. 자, 장기수선비는 사용자한테 부과하고 입주자랑 정산하고 하면 결론적으로는 입주자가 낸 거잖아요. 그러니까 소유자가 본인의 건물을 나중에 대수선하기 위해서 돈을 내서 예치가 돼 있어요. 거기서 발생한 이자 수익 당연히 내 거겠죠. 이거를 사용자랑 같이 나눌 이유가 없죠. 그래서 공동주택 회계처리 기준에서는, 그리고 공동주택 관리 규약에서는 장기수선 충당 예치금에서 발생한 이자 수익을 입주자 기여 수익으로 구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궁금한 거, 요땐 없죠. 이런 부분들이 이제 회계 오류가 발생한 부분인데, 그러면은 두 가지로 예상해 볼 수 있어요. 이때는 장기수선 충당 예치금이 없었다. 아니면 장기수선 충당 예치금이 있고 그래서 이자 수익도 있는데 발생을 안 했다. 그런 경우들인데, 지금 유추해서 판단해 보건데, 이자 수익이 올해는 49,000원인데 이때는 840만 원이죠. 그러면은 회계처리 오류가 있었구나 하는 걸 알 수 있고, 요 회계처리 오류로 인해서 입주자 기여 수익이 과속 예상됐으니까 이 부분에 대한 후속 조치, 장기수선 충당금으로 적립하는 데에도 오류가 있을 수도 있다. 한번 잘 살펴봐야 되겠다 하는 내용까지 알 수가 있는데요. 다음은 관리의 비용 부분을 보겠습니다. 관리의 비용에서 제일 처음으로 나오는 충당부채 전입 이자 비용. 저거는 장기수선 충당부채를 위시하여 여러 재충당부채를 별도의 예치금으로 적립을 했을 때 발생하는 이자 수익을 이거는 이 예치금에서 발생한 이자 수익이니까 이 예치금과 관련된 충당부채로 전입할 거야 라고 했을 때 발생하는 개정 과목인데, 원칙적으로 회계처리 기준에 맞지 않습니다. 회계처리 복식부기를 하든 뭘 하든 현금주의를 하든 발생주의를 하든 결과적으로 비용으로 잡히려면은 돈이 나가야 돼요. 근데 이 충당부채 전입 이자 비용은 돈이 나가는 부분이 아니라 그냥 단순히 발생한 수익을 비용으로 상계시켜 가지고 부채로 적립하기 위한 기술적인 개정 과목이에요. 여러분들이 배우신 소송 충당부채라든지 반품 충당부채라든지 이런 거와는 내용이 다릅니다. 이 개정 과목을 왜 쓰냐?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장기수선비와 관련해 가지고 장기수선 충당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별도의 계좌로 예치하도록 정하고 있죠. 장기수선 충당 예치금에서 이자가 발생하면은 예치금 금액이 늘어요. 그러면은 그 전에 쌓여있던 장기수선 충당금, 장기수선 충당부채보다 예치금이 더 많아지겠죠.
그래서 그 부분을 해소하기 위한 회계 처리입니다. 근데 이 부분을 오인하셔가지고, 뭐, 퇴직급여라든지, 연차수당이라든지, 수선유지비라든지, 심지어는 뭐, 예비비적립금이나, 뭐, 이런 부분들까지 막, 그 충당부채 전입 이자 비용을 써가지고, 그 부채와 적립금을 증가시키는 단지들이 좀 보이는데, 아무래도 입주자 대표회의가 이 회계적인 지식이 많지 않다 보니까, 부채에 얼마가 있으면은 예금도 그 금액이 그대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그런 단지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 입주자 대표회의 니즈를 만족시켜 드리기 위해서 뭐 이런 식으로 변태적인 회계 처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원칙적으로는 충당부채 전입 이자 비용이라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고, 만약 쓴다고 하더라도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장기수선 충당금에 대해서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으니 그냥 그 계정과목만 사용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2번 주차장 운영비가 있죠. 주차장을 운영하는데 비용이 들어가. 그럼 관리비죠. 근데 여기 관리 외의 비용으로 들어가 있어요. 왜냐면은 관리 외 수익으로 주차 수익을 이미 잡았기 때문에 관련된 부대 원가라서 관리의 비용으로 수익 비용 대응을 시켜주느라 발생한 겁니다. 그리고 재활용품 비용, 재활용품 업체, 그 분리수거 업체와 계약을 해가지고 재활용품 수익이 생기면 저희는 이걸 잘 나눠놔야 되잖아요. 뭐 종이는 종이대로, 플라스틱은 플라스틱대로. 그럼 그 비용들이 발생할 수 있어요. 이제 그 비용들이 재활용품 비용, 검침 비용도 마찬가지. 검침을 누군가 했으니까 검침 결과를 한전에다가 줄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그때 발생하는 비용이 검침 비용. 그리고 공동주택은 일반적으로 주택이라서 비과세예요. 비과세라서 관리 비용에 대해서 그리고 관리 수익에 대해서는 과세가 되지 않는데, 이 관리 외 수익 중에 재활용품 수익, 관리 수익, 광고 수익, 검침 수익, 이자 수익도 이 안에도 보면 뭐가 있을 수 있고, 그 우리나라 세법은 과세 소득이 발생하면은 비영리 단체라도 법인세를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익이 발생하고 법인세가 납부되면 법인세 비용이 발생을 하겠죠? 그리고 법인세 비용과 관련된 그 세무서 사무실이나 회계사무실에 대한 수수료도 발생을 할 거고요. 이 비용들도 관리의 수익과 관련이 되어 있는 비용이니까 관리의 비용에서 비용 처리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요 단기 순이익은 회계 처리를 잘했다고, 관리비를 잘 부과했다고 가정을 하면 관리 외 수익에서 관리 외 비용을 차감한 금액이 단기 순이익으로 계산이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운영성과표의 기본 구조를 보시면 따로 뭐 매출액, 매출원가, 그래서 매출 총이익이 얼마고 거기에 판관비가 얼마고 판관비를 제외한 것이 영업이익이고 뭐 이런 식으로 접근하지 않고 관리 수익과 관리 비용이 처음에 나오고요. 그리고 관리 비용만큼 관리비로 부과해서 관리 수익을 찾기 때문에 관리 총이익은 0이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1번에서 관리 총이익이 0이니까 관리의 수익과 관리의 비용의 차이가 단기 순이익과 같은 것이 원칙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배우셨던 복잡한 제조원가 계산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관리비 회계를 따로 공부한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진짜 짧은 시간 내에 간단하게 공부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만 공부를 하면은 그 회계 사고를 많이 방지할 수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회계 담당자한테 이번 달 잔액증명서 한번 대사를 해보자. 숫자 좀 한번 맞춰봅시다. 그다음 재무제표는 내가 뽑을 테니까 참고증명서랑 그리고 그 대사할 수 있는 보고서 양식 가져와서 나한테 갖다 주세요. 제가 한번 대사를 해볼게요. 요거를 매월 말하고 다니는 관리사무소에서 회계사고가 발생할 수 있을까요? 관리사무소장이 숫자들을 다 알고 매월 보는데? 그러니까 이게 알고 모르고, 만약 모른다. 우리 경리주임 일 너무 잘해줘요. 그래서 내가 이 짐을 많이 덜었습니다. 이게 1년이 되고 2년이 되고 3년이 되고 그러면은 회계 쪽은 점점 더 모르게 되고, 그리고
견물생심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고 가는 돈이 다 내 통제 하에서만 이루어진다면 회계사고가 날 수 있는 요인이 충분히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부분을 알아두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신감, 만약 우리 단지에서 회계사고가 일어난다면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 이런 자신감을 가지고 일을 하실 수 있도록 관리비 회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내용을 파악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실질적으로 관리비를 어떻게 부과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별 공동주택에는 그 관리규약이 있고요. 관리규약의 내용을 보시면은 관리비를 어떻게 부과할지 뒤에 뭐 별표에 따른다 해서 그 별표가 항상 있거든요. 거기에 보시면은 뭐 정산제의 내용이 들어가 있을 수도 있고 예산제의 내용이 들어갈 수도 있고 이제 둘 다 혼합해서 약간 이런 형태의 내용이 기재가 된 경우가 있습니다. 정산제는 저기 적혀 있는 대로 실제 발생한 비용을 부과를 하고요. 실제 발생한 비용을 부과하니까 투명해요. 증빙에 있는 금액과 관리비로 부과하는 금액이 같습니다. 근데 이제 관리비가 튈 수 있어요. 뭐 수선비가 많이 들어간 월에는 관리비가 많아졌다가 그래서 뭐 그런 공사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는 뭐 관리비가 줄어들거나 그러면은 이제 입주민들이 왜 우리 관리비는 매월 이렇게 편차가 크냐 하면서 민원을 제기하거나 이유를 소명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겠죠. 예산제로 하는 경우에는 연말에 다음 해에 발생할 뭐 수선비면 수선비, 일반관리비면 일반관리비에 그 1년 동안에 얼마나 지출이 발생할지를 예상을 해서 그거를 12개월로 나눠서 그냥 부과를 하는 거예요. 그럼 매월 관리비 편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 예산을 생각보다 적게 짰다. 그럼 빵꾸가 나겠죠. 빵꾸 난 돈이 어디서 오나요? 관리사무소는 차입도 할 수 없는데. 그래가지고 일반적으로 약간 넉넉하게 편성을 하는 그런 관습이 있고 그러다 보면 관리비가 과다부가 될 수 있습니다. 이건 세 번째 강의에서 어떤 식으로 그 관리비가 과다부가 돼서 적립금이 많아져 적립된 금액이 많아져서 지적을 당하는지 사례가 있으니까 그거를 잠깐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혼합 방식은 이제 관리 비목에 따라서 이거는 정산제가 맞는 것 같아 이건 예산제가 맞는 것 같아 해가지고 비목마다 그 관리 주체가 정할 수 있도록 관리 규약에서 좀 많이 그 제약사항을 열어둔 건데 이렇게 되면은 대표회의나 관리 주체에 과다한 재량이 부여될 위험이 있습니다. 우리가 관리 규약으로 관리비를 어떻게 부과할 건지 정하는 이유는 따로 뭐 이번 달은 좀 많이 부과하고 싶은데 이번 달은 좀 조금 부과하고 싶은데 이런 식의 뭐라고 할까요? 그 개인의 그런 성향이나 뭐 이런 것들을 최대한 배제하기 위해서 정해놓은 건데 이런 식으로 관리규약의 내용을 폭넓게 정해놓으면은 그런 효과가 많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뭐 선량하고 능력 있는 그 관리 주체라면은 이런 관리비 부과 방식 세대별 부담 방법으로 정하는 것도 괜찮겠지만 좀 안정성은 떨어진다는 거를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각각 그 정산제와 예산제 방식에서 관리비를 부과하면 회계 처리가 어떻게 되는지 실질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산제 하에서는 실제 소요된 비용을 관리비로 부과한다고 했죠. 그래서 이제 내용을 그 예시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뭐 급여가 경비비보다 적을 리는 없고 그리고 퇴직급여가 급여보다 많을 리도 없지만 그냥 편의상 여러분들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 숫자도 1, 2, 3, 4, 5 하면은 다 합하면 1500이죠. 그래서 계산하기 쉽게 이렇게 그 예시를 만들었습니다. 자, 이번 달 급여가 발생했어요. 급여를 지급하는 날은 다음 달이기 때문에 미지급금을 잡지만 우린 발생주에 따라서 급여로 비용을 잡습니다. 급여는 일반 관리비 안에 있는 관리 비용이죠. 그래서 비용이 잡히고 경비비도 마찬가지예요. 경비비는 뭐 당월 지급이라서 예금으로 바로 나갔다고 쳐요. 그래서 경비비도 잡히고 퇴직급여는 이 사람이 퇴사를 언제 할지 모르니까 뭐 내후년이라든지 아주 먼 미래에 발생할 수도 있지만 법적으로 적립하도록 정해져 있기 때문에 퇴직급여도 300 발생한 걸로 칩시다. 전기료 같은 부분은
이런 식으로 일괄적으로 부과하면은 그 왜곡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예산을 적용하는 경우는 없지만 지금은 그냥 이거 예시 사례로 공부하는 경우니까 이해해 주시고요. 건물보험료 같은 경우가 특이하게 선급 비용이 감소하면서 여러분 공부하셔서 공부한 지 오래돼서 가물가물하실 수 있는데 선급 비용은 자산이죠. 나중에 비용으로 되는 거죠. 원래 차변 잔액입니다. 차변에 있던 선급 비용 500이 빠지면서 건물보험료 500이 잡혔어요. 그렇게 해서 이번 달에는 관리비가 총 1,500이 잡히는 경우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아까 그 건물 보험료 중에서 선급 비용이 나왔기 때문에 선급 비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실무상 아파트 회계에서 선급 비용은 관리비를 분할 부과하기 위한 회계적인 기술적 방식이에요. 원래 선급 비용이라 하면 지출이 지금 이루어졌지만 그거에 대한 효익이 미래에 돌아오기 때문에 지금 비용 처리하지 않고 그 효익이 들어오는 그 시점에 맞춰서 비용 처리한다. 보통 건물 보험료죠. 보험료는 맨 처음에 내고 나서 12개월 동안 보장을 받으니까요.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선급 비용의 형태인데 아파트 회계에서의 이 선급 비용은 사실상 아직 부과하지 않은 관리비의 성격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건물 보험료 아니라 엘리베이터를 고쳤다. 120만 원 들었다. 근데 120만 원 이번 달에 다 부과하면 주민들이 너무 힘들 것 같아. 전화도 많이 오고 그럴 것 같아. 12로 나눠야 되겠다. 하면은 선급 비용으로 120만 원 잡고 10만 원씩 부과를 하는 거예요. 이게 실무상 현재 행해지고 있는 회계처리 방식입니다. 그래서 선급 비용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리고 일반적인 일반기업 회계 기준이나 한국재택국제회계 기준에서 말하는 선급 비용과 내용이 살짝 다르다는 거 알고 넘어가시면 되고, 이번에는 아까 관리비용 1,500을 정산제에서 1,500 잡혔는데 숫자는 똑같이 하고 예산제라면 계정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급여 충당부채 100을 증가시키면서 관리비용이 100이 발생을 했어요. 이 말은 1,200을 잡았다는 거죠. 연말에 내년도의 급여는 1,200이 발생할 것 같아. 그러면 한 달에 100씩 부과합시다. 이런 식으로 예산으로 정한 거예요. 그럼 경비 충당부채는 2,400이었을 거고, 얘는 3,600이었을 거고. 이렇게 해서 부과하는 금액을 실제 돈이 나가는 것과 상관없이 충당부채로 잡는 회계 처리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예산제 하에서는. 그러면은 예산제 하에서 실제 지출이 발생하게 되면 어떻게 하냐? 이 적립해 놓은 충당부채에서 바로 차감을 합니다. 돈이 나가면은 90이 나가면은 급여 충당부채에서 90 빼고, 그리고 경비비가 220이 나간다. 그럼 경비비 충당부채에서 220을 빼고, 퇴직금이 드디어 이분이 퇴사를 해가지고 3,000이나 가져가시게 됐어요. 그러면 이제 예금 3,000이 나가면서 퇴직에서 3,000을 빼고. 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적립한 충당부채와 실제 지출액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들이 필연적으로 생깁니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관리하지 않으면, 만약 퇴직급여 충당부채 2,500만 원 적립이 돼 있었는데 이분 급여가 계속 올라가가지고 나중에 근속연수로 계산해보니까 3,000이야. 그러면 3,000 지급하면 충당부채에서 마이너스 500이 되겠죠. 그럼 충당부채에서 마이너스 500이 안 되게 하려고 퇴직급여로 500을 잡아버리면 약간 정산제처럼 실제 발생한 비용을 관리비로 부과하는 게 되니까 또 관리규약 위반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충당부채는 계속 관리를 해주지 않으면 마이너스가 되거나 아니면 과다 적립되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계속 관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충당부채에 대해서 이제 자산의 선급비용과 마찬가지로 충당부채도 이제 관리비 회계에서 나오는 좀 특유한 개정 과목이기 때문에 좀 추가로 설명을 드리면, 일반기업 회계 기준에서는 충당부채를 과거 사건이나 거래의 결과로 현재 의무가 존재하는, 그냥 지금 이미 줄 각오가 돼 있다. 내가 이런 일을 했기 때문에 지금 줘야 된다. 근데 나중에 줄 거야. 이런 느낌이에요. 느낌은 돈 줘야 되고 얼마 줘야 되는지도 알 것 같다. 이게 다 충족이 됐을 때 일반기업 회계 기준에서는 충당부채로 인식을 합니다. 근데 공동주택에서는 이런 거 다 모르겠고
다 필요 없고 그냥 우리가 예산을 짰고 예산에 따라 부과를 할 거야. 그러면 충당부채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수선비 충당부채다. 그 특정 관리비, 수선비에 지출할 목적으로 미리 입주민 등에게 관리비로 부과했어요. 그러면 수선비 충당부채로 적립을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거를 가지고 이제 충당부채의 개념을 보통 일반 기업 회계 기준, 그 기업 회계 기준의 충당부채의 개념을 가지고 관리비 회계 재무제표를 딱 보고 충당부채 시비를 거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건 뭐 그분이 틀린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지적을 하는 사람이 틀린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제가 틀린 건 당연히 아니고요. 이 관리비 회계에서의 충당부채의 개념과 그 일반 기업 회계 기준과의 차이점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뭐 제도의 보완이 좀 필요하고, 이제 교육과 뭐 이런 걸 통해 가지고 회계 기준에 이 내용을 넣어놓고 뭐 이런 것들은 앞으로의 과제입니다. 근데 지금 저는 실무를 강의하는 거니까 지금 실무상에서는 이렇게 하고 있다를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름만 뭐 수선 유지비 예수금 뭐 이런 식으로만 해놔도 이런 오해들이 발생하지 않을 텐데, 뭐 이미 수선 유지비 충당부채 이런 계정과 뭐 많이 쓰고 있어서. 자, 그 관리 규약에는 분명히 그 실제 소요된 비용을 관리비로 부과한다 라고 정해놨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결산을 하고 나면 충당부채가 생기는 계정 과목들이 있습니다. 장기수선 충당부채, 하자보수 충당부채, 연차수당 충당부채, 퇴직급여 충당부채가 이제 그런 것들인데, 이런 것들은 실제 발생한 비용을 관리비로 부과하려고 하면은 일단 퇴직급여 같은 거는 되게 과다해요. 그리고 연차수당도 만약 연차를 쓰지 않은 상태로 1년에 한 번 받는다고 하면 되게 과다하게 발생을 하겠죠. 그리고 얘네들을 충당부채로 적립할 수 있는 근거가 또 없는 게 아닌 게, 공동주택관리법에서는 장기수선 충당금을 적립하도록 돼 있어요. 그리고 하자보수 보증금도 받을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근로기준법 퇴직급여 보장법에는 연차수당과 퇴직급여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관리규약에 있는 예산과 별개로 법과 제도적인 측면에서 적립하고 있는 금액이다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지금까지는 이제 예산제 하에서 그리고 정산제 하에서 관리 비용을 어떻게 계상할 것인가, 그리고 지출을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봤다고 하면은 이제 그 비용들을 어떻게 관리비로 부과하는지 그 회계 처리를 보도록 할게요. 일부러 숫자를 맞췄습니다. 지금 충당부채가 많이 나와 있으니까 이게 예산제고, 그리고 이건 돈이 오고 가고 있으니까 이건 정산제죠. 둘 다 1,500. 관리 비용이 이 경우든 위의 경우든 아래 경우든 1,500씩 발생을 했어요. 관리 비용이 1,500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부과했는지, 부과하는 방식을 어떻게 계산했는지를 별개로 하고 1,500만큼 관리비를 부과합니다. 미부가 관리비 1,500을 잡고 관리비 수익으로 1,500을 잡아요. 아까 뭐 경비비니 뭐 급여니 일반 관리비 쪽 뭐 수선비니 다 더해가지고 1,500이 관리 비용의 총합계인데, 관리비 수익으로 1,500을 잡으면 관리 총이익은 0이 되겠죠. 이게 매월 돌아가고 있는 관리비 회계, 그 관리사무소에서 매월 돌아가고 있는 관리비 회계입니다. 그리고 미부가 관리비라는 것은 지금 관리 비용이 발생했고 얼마를 부과해야 된다라고 계산은 끝났어요. 그래서 그 수익 비용 대응 법칙에 따라 원칙에 따라서 관리비 수익을 인식을 했는데 아직 고지서는 안 날린 거야. 고지서를 안 날렸기 때문에 부과하지 않았다. 그래서 미부가 관리비입니다. 그럼 이거는 이제 때가 되면 관리비를 부과를 하겠죠, 매월. 그럼 관리비를 부과를 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그 관리비를 차감하는 요소들이 생길 수, 더하기 틀렸다. 자, 이거 대충 1,500으로 봐주시고, 그 미부가 관리비 1,500, 그 다음에 실제로 주민들한테 부과한 관리비는 1,000인 거예요. 1,000이고 나머지는 그 뭐 잡수입이 쌓여가지고 나중에 관리비를 차감하기로 했다든지
아니면은 지금 뭐 특별하게 이번에 잡수익 나온 것 중에서 예산을 보건대 그냥 관리비로 바로 차감해 주는 게 좋겠다. 즉시 잡수입을 사용자, 입주자 등에게 환원하는 게 좋겠다라고 판단해서 입주자 대표에서 관리비를 절감해 주기로, 차감해 주기로 결정했다고 하면 실제 발생한 관리비는 1,500이지만 이 중에 1,000만큼만 부과하고 나머지는 차감 관리비라든지 관리 비용입니다. 관리 비용은 개정 과목 중에 하나고 관리비 차감 적립금이라든지 그리고 관리비를 차감해서 입주자 등에게 관리비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관리비 미수금은 실제로 통장에 돈이 하나 둘 들어오면은 조금씩 감소를 해가지고 0이 되는 게 맞는데 사실 연체되는 세대들이 있죠. 그래서 관리비 미수금은 0인 경우가 없고 항상 미납 세대, 미납 대장에 있는 금액과 일치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운영 성과표를 쭉 봤으니까 재무상태표를 하나씩 확인하면서 첫 번째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상태표 간단하죠? 돈, 현금으로 있으면 현금, 통장에 있으면 예금. 아까 미수관리비는 미부가 관리비와 관리비 미수금 이런 부분들의 합계로 이게 너무 공시되는 재무제표의 세부적인 계정 과목들을 다 표시해주면은 내용이 너무 많으니까 이렇게 좀 같은 카테고리에 있는 거 묶어서 그래서 미수관리비 안에는 관리비 미수금도 있고 그리고 미부가 관리비도 있다. 돈 못 받은 거 미수금으로 좀 잡혀 있을 수 있고요. 성급비용 아까 뭐라 그랬죠? 성급비용은 꼭 성급보험료 같이 지출한 금액이 나중에 효익이 돌아오기 때문에 비용을 이월시킨 그 개념 말고 기술적으로 실무적으로는 그냥 관리비를 분할 부과하기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 계정 과목 성급비용이라고 했죠. 그래서 성급비용이 아직 부과하지 않은 성급비용이 한 1,000만 원 정도, 부과하지 않은 관리비가 1,000만 원 정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부가가치세 대급금. 아무리 비영리 단체라도 수익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면은 세무상 납세 의무가 있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부가가치세라든지 선납세금이라든지 금액이 있는 거고, 이 경우가 좀 특이한데 선납세금이 있다가 없어졌죠. 선납세금은 원칙적으로 기납부세액을 말하는데 은행에서 이자를 받을 때 은행에서는 전부 돈을 주지 않고 일부를 공제하고 줍니다. 여러분들 통장에 보시면은 소득세, 지방소득세 얼마 이렇게 빠졌다 이런 식으로 써 있을 거예요. 그 돈들을 회계적으로는 선납세금으로 잡습니다. 나중에 좀 이따 이제 장충 관련한 강의를 할 때 그 이자 수익이 어떻게 회계 처리되는지 보여드릴 텐데, 그러면은 선납세금을 잡았다는 거는 거기에서 공제된 세금들이 이제 기납부세액으로 나중에 정산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은행이 공제해서 국세청에 내긴 했지만 우린 아직 그거 비용 아니야. 우리가 먼저 성급하긴 했지만 아직 정리되기 전까지는 아직 우리의 법인세 비용이 아니야 라고 해서 자산으로 잡는 건데, 이때는 0이죠. 이때 0으로 발생한 이유는 이때는 현금주의로 회계 처리하고 이때는 발생주의로 회계 처리해서 이때는 12월 31일 현재로 존재하는 선납세금을 법인세 비용으로 결산 조정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은 회계 처리가 연속성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회계 지적사항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가지급금은 일단 계정 과목에 가짜가 들어가면은 임시로 쓰는 계정 과목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가지급금에는 내용이 딱 봐서는 안에 뭐가 있을지 모릅니다. 가지급은 실제로 돈이 나간 거니까 사유에 따라서 여러 가지 사유로, 그러니까 하나로 특정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사유로 돈이 나가면 가지급금을 잡을 수 있는데, 이 기말 결산 재무제표에 남아있는 거는 맞는 회계 처리는 아니죠. 이 가지급금이 사실 어떤 비용일 수도 있고 성급 비용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줬는데 다시 돌려받아야 되는 미수금이 될 수도 있고 하는 건데, 그냥 가지급금으로 남겨놓으면은 회계 지적사항으로 지적을 받게 되는 부분입니다. 재고자산이 하나가 있네요. 있다가 없네요.
자, 제가 아까 그 관리비 회계에서는 되게 복잡한 제조원가 계산이라든지 뭐 제공품, 제품 뭐 이런 거 계산할 필요가 없다고 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30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자, 관리사무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재고자산이라는 게 뭘까요? 제조는 하지 않으니까 그냥 뭔가 사온 거겠죠. 거의 소모품의 성격이 강합니다. 소모품인데 그냥 좀 많이 사놨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금액이 중요하지 않으면 다 비용 처리를 하기도 하는데, 이거는 재고 수부를 통해서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입주자 대표회의나 관리주체가 판단을 했다고 하면 이런 식으로 재고자산, 재고자산 중에 저장품으로 잡히기도 합니다. 따로 뭐 계산할 필요는 없고 그냥 뭐 만 원에 사왔으면 만 원 잡아놨다가 이제 사용하면 소모품비로 관리비 부과하고 이런 식으로 많이 해요. 그리고 비유동자산이 나오고, 비유동자산에 장기성 예금에 장기수선 충당 예치금이 있네요. 장기수선 충당 예치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 장기수선 충당 부채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적으로 별도의 계좌로 예치하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에 장기수선 예치금이라고 계정 과목도 별도로 사용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계정 과목이고요. 비유동자산이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 저게 1년을 초과해서 유동화되는 그런 성격의 예금은 아니고, 다만 장기수선 충당 부채가 비유동 부채로 잡혀있기 때문에 거기 대응 차원에서 비유동자산으로 잡혀있는 부분입니다. 그 유형자산의 금액을 보면 굉장히 작죠. 36만 3천 원. 취득가액 전체를 해도 127만 원. 여러분들이 그 회계 원리를 배울 때 이제 자본적 지출은 그 자산으로 잡는다, 뭐 유형자산으로 잡는다, 건물의 증가다, 이런 식으로 많이 하는데, 자, 관리사무소는 공동주택을 관리합니다. 근데 재무제표 어디에도 수천억 원은 되는 그 공동주택이 없어요. 건물이 없죠. 그래서 이 부분이 그 입주자의 계산을 대리하는 부분이라는 건데, 장기수선 충당부채를 사용하는 부분은 여러분들 회계 개념으로 보면 자본적 지출이에요. 일반적인 수선유지비가 아니라 자산가치를 증진시키거나 내용연수를 증가시키는 그런 식의 지출이에요. 그럼 저희는 공부할 때 그런 식의 지출은 자산으로 잡아야 된다, 그래서 감가상각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배우지만, 아파트 회계에서 그런 지출은 입주자가 부담해야 되는 비용이니까 입주자의 그 자산인 장기수선 충당 예치금 그리고 장기수선 충당 부채 차감으로 처리하는 거지 자산으로 잡지 않아요. 그래서 유형자산에 있는 비품은 되게 간단하게 관리사무소에서 사용하는 뭐 컴퓨터라든지 뭐 제설차, 좀 비싸면 제설차, 뭐 수공구, 뭐 이런 것들이 유형자산으로 잡히고요. 그리고 실무상 뭐 수공구 내용연수가 얼마예요? 10년이 넘어도 쓰잖아요. 근데 이거 10년 동안 부과하면 어떻게 돼요? 돈은 지금 나가는데 관리비로 부과해야 돈이 들어오는데 이거를 10년 동안 부과해. 바로 운전자본에 빵꾸가 나겠죠. 그래가지고 실무상으로는 이 유형자산에 있는 감가상각 내용 연수는 빨리 부과해서 회수할 수 있게끔 1년 미만으로 정해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상식적으로. 이제 그 상식이라기보다 관리사무소를 지휘하게 될 관리사무소장의 상식으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미지급금은 말 그대로 미지급금, 한전에 내야 될 전기료, 그리고 뭐 수도사업사에 내야 될 수도료, 뭐 이런 것들 있을 수 있고, 아까 이 재무제표에는 난방비가 있었으니까 뭐 난방공사, 지역 난방이라고 하면 지역 난방공사에 내야 될 뭐 급탕비라든지 난방비가 저기 들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금은 뭐 사대보험료 뭐 그런 거일 테고, 부가치세 예수금은 매출이 있으니까 부가치세 예수금도 있는 거고, 중간관리비 예수금, 요것도 이제 관리비 회계에서만 나오는 그런 계정 과목인데, 그 이사 가시는 분들 이제 이사비 중간정산, 그 관리비 중간정산할 때 미리 좀 받아놓은 거, 그래서 그 유동부채로 잡아놓는 거고요. 가수금은 요때는 저한테 감사받고 말 잘 들어가지고 영원으로 만들었는데, 다음에 되니까 가지급금이 갑자기 생겼죠. 그래가지고 쉽지 않다. 특히 결산은 1년에 한 번 하죠. 그리고 제가 아까 관리사무소는 운영성과표 위주의 그
회계 업무, 회계를 운영성과표 위주로 매월 돌린다고 했어요. 관리비를 부과해야 되니까. 그럼 12월은 그냥 그렇게 넘어가는 거죠. 11월에 관리비 부과했고, 그러니까 12월에도 관리비를 부과하고, 이제 1월 관리비 부과해야 되지. 그러면은 거기서 딱 놓치는 게 재무상태표죠. 12월 말 재무제표는 재무상태표를 공시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잘 봐야 되는데, 1년에 한 번 있는 이 케이스를, 1년에 한 번 있는 이 이벤트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K아파트 들어가서 그 감사보고서 공시된 거 보면은 재무상태표에 오류가 꽤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이유로 재무상태표에 뭐 가수금, 가지금, 뭐 일반 기업 회계 기준, 일반 회사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이런 계정 과목들이 결산에 막 표시가 되는 거예요. 뭐 또 하나 상식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관리사무소의 재무제표, 그러니까 결산은 그 2월 말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반 회사는 대부분 3월 말까지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일반 회사의 재무제표는 감사보고서 공시된 거 보면 아시겠지만 대부분 감사 의견이 적정이에요. 그러면은 대부분의 회사들이 그렇게 그 재무제표, 뭐 회계적인 지식이 많아가지고 회계처리 기준을 잘 준수하고 있느냐? 그게 아니고, 일반 기업들은 재무제표를 3월 말까지 공시하게 되어 있는데 회계감사도 3월 이전에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계감사를 나가서 이거 회계처리 잘못돼서 재무정보가 왜곡이 되어 있어요. 수정하세요. 라고 하면은 다 수정을 해요. 수정한 재무제표니까 당연히 감사 의견은 적정히 나오는 거죠. 심하게 왜곡되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아파트는 2월 말까지 결산인데 회계감사는 9월 말까지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의견의 적정 의견의 비중이 높은 이유는 지금 쭉 운영상과표와 재무상태표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별거 없거든요. 여기에서 회계 처리를 잘못하는 오류라는 게 뭐 가지급금, 뭐 비품 이런 거, 충당부채 이런 걸로 이제 뭐 왜곡됐다 뭐 이렇게 시작하면 끝이 없는 거고, 뭐 가지급금 정도 뭐 이런 것들이니까 사실상 그 재무상태표의 왜곡이 크지 않고, 그리고 관리비가 발생하면 전부 관리비로 다 부과를 하다 보니까 금액은 큰데 그거 대비해서 재무상태표 금액이 낮아요. 이게 수익 비용이 전체적으로 크다 보면은 감사할 때는 그 중요성 금액이라고 하는데 그 왜곡사항을 판단하는 그 기준이 좀 높아져가지고 뭐 그런 것들이 있고요. 너무 깊숙이 이야기를 할 뻔했네. 그리고 비유동 부채 쪽 보시겠습니다. 관리비 회계에서만 등장하는 관리비 예치금이 있고요. 퇴직급여 충당 부채는 일반 기업이랑 조금 다르다 그랬죠? 자, 일반 기업 회계에서는 기말 기준으로 퇴직급여를 추계해가지고 그 금액을 맞추도록 되어 있습니다. 감사인이 와가지고 퇴직급여 충당 부채를 재계산을 해보고 과소계산돼 있어요. 그러면은 회사에서 계산해가지고 이런 부분이 누락돼 있었구나 하고 채웁니다. 아파트 회계에서는 감사는 이미 결산이 끝난 다음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당연히 수정이 안 될 뿐더러 12월 말 기준으로 추계액과 현재 재무상태표에 있는 금액이 차이가 많이 난다고 하더라도 그거를 맞췄다가는 관리비 폭탄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무적으로 이 퇴직급여 충당부채는 일반 기업 회계 기준에서 말하는 퇴직급여 충당부채와 다릅니다. 저기 있는 퇴직급여 충당부채는 나중에 발생할 퇴직금을 지급할 목적으로 미리 입주민 등에게 관리비로 부과해서 예수해 놓은 돈, 예수 충당부채, 뭐 요런 느낌으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장기수선 충당부채도 장기수선 계획서 딱 보면은 1,000억 뭐 이렇게 잡혀 있어요. 장기수선비 총액 1,000억. 1,000억 잡혀 있으니까 일반 기업 회계 기준대로 1,000억을 현재 가치로 할인해가지고 여기 잡혀 있어야 되는 그런 거 아니고요. 여기 있는 장기수선 충당부채는 그냥 이 정도 금액을 장기수선비로 부과해서 적립을 해 놓았고, 그리고 기타 잡수입 중에 입주자에게 귀속될 그런 수익들을 여기에다 요만큼 적립을 해 놨다.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예비비 적립금과 관리비 차감 적립금이 있고요. 그리고 요거는 관리 규약에 따라서 이렇게 적립을 해라 라고 써 있어야 적립을 할 수 있습니다. 보통 대부분의 지자체의 관리규약 준칙에는 관리비 차감 적립금으로 적립하고 남은 금액을 예비비 적립금으로 적립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미처분 이익잉여금에 보면 단기 순이익 금액만큼만 있죠. 정기 2월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없죠.
이거는 2강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데 그 잉여금 처분 계산서를 보시면은 당기에 발생한 당기 순이익을 모두 처분해서 예비비나 관리비 차감이나 장기수선 부채로 다 적립하도록 해서 2월 이익잉여금이 0이 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미처분 이익잉여금에는 당기에 발생한 순이익만 남도록 구조적으로 기술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 관리비 예치금 요것만 좀 더 보고 1강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가장 특이한 계정 과목이니까 다시 지금 여기 적립금에 보면은 미처분 이익잉여금은 이익이 발생했는데 처분하기 전 금액이죠. 적립금은 이 이익을 예비비나 관리비 차감 목적으로 적립한 금액인 거죠. 우리가 가장 먼저 복식부기의 회계 처리를 배울 때 배우는 자본금이 없습니다. 자본금. 거기까지 듣고 요걸 한번 보시죠. 자, 관리비 예치금은 공동주택관리법 제24조에 따라서 관리 주체가 운전자본으로 사용하기 위해 공동주택의 소유자들한테 징수하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사실 회계 처리를 보면 맨 처음에 돈이 들어와서 그 돈으로 운영을 하는 거니까 자본이랑 성격이 유사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선수관리비나 관리비 출연금 뭐 이런 식으로 계정 과목을 잡고 자본 계정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공동주택 회계처리 기준이 제정이 될 때 자본이라고 하면은 이 경제 실질의 주인인 건데 입주자가 주인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관리비 예치금 부채의 성격이 맞다 해서 비유동 부채로 정해졌고, 그리고 그 관리비 예치금을 징수할 수 있는 근거는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관리비 예치금이랑 관련된 얘기를 조금만 더 하자면, 관리비 예치금을 옛날 한 30년 된 아파트에서는 세대당 뭐 5만원 뭐 이렇게 거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관리비 대부분 아시겠지만 이제 매월 발생하는 관리비는 저희 평당 10,000원 잡아도 25평이면 한 25만원 나오죠. 그래서 돈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관리비 예치금을 증가시켜가지고 그 운전자본으로 사용하는 방안을 여러 단지들에서 고려 중이고, 조금만 실무적인 얘기를 더 하면, 관리비 예치금이 증액되지 않고도 돌아가는 아파트들, 이 돈을 어디서 만드냐? 퇴직급여, 장기수선 충당부채 같은 경우에는 적립한 금액만큼 별도의 예금으로 딱 예치해서 관리하게 돼 있죠. 퇴직급여 충당부채나 연차수당 충당부채는 그런 말이 없어요. 별도 계좌로 적립하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건 퇴직급여 충당부채가 어느 정도 쌓이면은 예금도 사실 그만큼 쌓이게 돼 있어요. 아까 퇴직급여 충당부채란 그만큼 미리 관리비로 부과해서 쌓아둔 충당부채라고 했으니까 돈도 그만큼 걷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돈들, 그리고 이제 뭐 예비비 적립금으로 얼마 적립하게 되면은 예비비를 쓰지 않으면은 또 그만큼 발생한 돈들, 뭐 이런 것들로 뭐 아슬아슬하게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관리비 예치금을 증가시켜야, 증액해야 그 운전자본이 빠듯한, 타이트한 운전자본 유동성 위기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 근데 이 관리비 예치금을 증액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좀 논의할 만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더 자세히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가 첫 번째 강의고요. 여러분들 이제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제가 말씀드린 게 아파트 관리 회계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공부하는데 그렇게 많이 걸리지 않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규정 3개, 법이랑 규약이랑 회계처리 기준, 규정도 몇 개 안 되고, 뭐 펼쳐보시면 페이지도 몇 개 안 됩니다. 지금 제가 강의한 내용도 별로 안 되고, 요 정도만 봐주셔도 관리비 회계란 이런 것이구나 해가지고 회계 담당자들이나 아니면 입주자 대표회의 뭐 이런 데들의 회계 분야에 대해서 뭐 지휘 감독을 할 수 있고 내용을 설명할 수 있는데, 이걸 안 하게 되면, 이걸 모르고 관리사무소를 운영하게 되면 이제 뭐 과태료는 둘째치고 이제 회계사고의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뭐 그런 부분들 생각하시면서 이제 생각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면서 강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